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같은 날 각각 제조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결국 제조업이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행보입니다. 탄력 근로제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이란 발언을 내놨는데 이기 경제팀의 기업 끌어안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출시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택시업계 반발이 거센 만큼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택시업계는 철회가 아닌 연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온수관 파열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20년 넘은 온수관 상태를 조사했더니 무려 203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집값 격차가 7년 만에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인기 지역의 비싼 아파트는 값이 더 오른 반면 지방 집값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집값 양극화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기업하기 참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제조업 체감 경기가 그야말로 최악인데요. 제조업 부진은 곧 고용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입니다. 곳곳에 공장 임대 현수막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가운데 자물쇠로 굳게 닫힌 공장도 적지 않습니다. 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지난 4년 동안 직원 상당수를 퇴사시켰다며 경영난으로 호소했습니다. 4, 5년에 비해서 전체 매출이 한 60%가 감소가 됐고요. 법정 관리 들어갔거나 경매로 나오거나 되게 많이 힘들어요, 지금.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조짐은 통계청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 9월까지 전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 안팎인데 이는 외환위기 당시 6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제조업이 부진하면서 취업자 수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9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 달 전 제조업 취업자가 4만 5천 명 줄어든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포기한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구직 단념자는 약 570만 명으로 2014년 이후 최대입니다. 장기적인 실업 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추가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포기한 분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실업률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전반적인 고용시장 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근로자 고용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 경제엔 치명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 첫 행선지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은 이유입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부총리 취임 이틀 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조업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최장 3개월로 제한된 탄력 근로 때문에 몰리는 주문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에 정부도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력 근로제의 단위기한 확대 문제는 정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조만간에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탄력 근로제 변경 논의가 내년 초엔 마무리될 것이라며 시기도 못 박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탄력 근로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2월까지 다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자동차 산업이 살아야 한다며 부품 산업 활력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정부가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최나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혁신으로 스마트 공장을 제시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조 혁신의 열쇠는 스마트 공장입니다. 정부는 내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예산으로 1조 2,08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3만 개로 늘릴 것입니다. 스마트 공장은 제조 과정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자동 제어가 가능한 생산 시스템입니다.
생산성은 높이고 불량률은 낮추면서 실시간 개별 수요자 맞춤형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미 독일, 일본, 중국 등 제조업 강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제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혁신 경쟁이 한창입니다. 관건은 중소기업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중소제조업체의 절반인 3만여 개를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전체 제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자체 자금과 기술로 스마트화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면 후원하는 방식을 추진합니다. 스마트 공장을 만들었던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업들이 있고 우리가 가진 ICT 기술과 우수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을 조기에 확산하여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선도 스마트 산업단지는 내년 2곳이 지정되고 2022년까지 모두 10곳으로 늘어납니다. 산단을 중심으로 자원과 데이터를 연결해서 제조혁신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6만 6천 개의 일자리 창출과 18조 원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스마트 공장을 제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 실효성은 과연 있는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이번 스마트 공장이 도대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스마트 공장은 제품 제조 과정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서 자동 제어를 하는 미래형 공장입니다. 예. 기술 고도화 정도에 따라서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요. 생산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또 제품의 생산 이력을 관리하는 기초 단계, 이게 가장 기초적인 스마트 공장이고요.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맞춤형 탄력 생산이 가능한 고도화 단계, 완성 단계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생산성은 높이고 또 불량률은 낮추는 한편 주문자 맞춤형 생산에도 적합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걸맞은 제조 방안으로 꼽힙니다. 정부의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국내 중소기업 절반이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네, 이번 대책 시행에 걸림돌은 없을까요? 네, 정부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스마트 공장 한 곳에서 2.2명의 일자리가 평균적으로 생겼다고 밝혔는데요.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으로 매출이 늘면서 이것이 곧 추가로 인력을 고용할 여력으로 이제 탈바꿈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완성 단계의 스마트 공장으로 갈수록 사실 생산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필요합니다. 때문에 기존 현장직들이 관리자나 다른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력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우리 제조업 혁신 방안으로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방향성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맞는 방향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국내 총생산의 30%를 제조업이 차지하는 만큼 제조업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아디다스의 경우에는 이미 스마트 공장 스피드 팩토리를 도입해서 10명 남짓한 인력으로 연간 100만 켤레 신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수만큼이나 중요한 게 내실인데요. 예. 이번 스마트 공장 3만 개는 정부가 지난 3월에 밝혔던 계획보다 무려 1만 개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단순한 공장 자동화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하려면 1차적으로 스마트 공장 단순 건설뿐만 아니라 또 공장 운영 교육 등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또 대기업, 중소기업 간 협력도 내용적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건설을 도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끌어낼지도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정식 출범을 나흘 앞두고 내린 결정인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결국 미루기로 결정했군요. 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출범이 올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7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진행 중이고 열흘 뒤인 오는 17일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는데요. 오늘 연기 결정은 택시업계의 반발이 고조되면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 측은 일단 베타 서비스, 즉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운행은 이어갈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카카오는 결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택시업계의 반발이 너무 심한 게 이유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택시업계는 현재 국회 앞에서 무기한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사흘 전에는 한 택시기사가 분신하면서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택시업계와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여당 TF가 출시를 만류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유로 카카오가 출시를 일단 연기하고 택시업계와 대화를 통해 타협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카카오는 택시기사님들은 물론 이용자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카카오의 서비스 연기 결정에도 택시업계는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택시운송연합회 측은 카카오가 언제든 다시 카풀을 출시할 수 있는 만큼 출시 철회가 아닌 연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네, 결국 출시가 연기됐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오늘까지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카카오가 카풀 업체 앱을 인수한 게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우버나 그랩처럼 차량 공유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얘기가 잘 풀리지 않자 지난 10월에 카풀 기사를 모집하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이 곧바로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카풀 반대를 주장하며 첫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이 카풀 시범 서비스를 카카오가 시작하면서 이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한 택시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고 결국 오늘 정식 서비스 출시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던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네. 원래는 17일 날 출시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계획은 일단은 취소하고 올해 내로는 출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내년으로 미룬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사실상 좀 출시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보신 것처럼 택시업계 반발이 극에 달한 상황이고요. 일부 국회의원들은 택시업계 의견을 존중해서 아예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당사자인 택시업계 역시 이 출시 연기도 못 믿겠다는 반응인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2020년도 우리 그때 검토를 하겠다 이러면 좀 신뢰성이 있고 그러지만 무기한이라는 게 그 무기한이 날짜가 없는데 그걸 우리가 초등생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평행선을 그리면서 당분간은 이 카풀 서비스 출시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출시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앞서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가 한국 진출에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례와 비슷하게 또다시 국내에서 이 차량 공유의 서비스가 좌절된 사례로 이번 사례가 아마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카풀 논란은 낡은 규제와 함께 택시업계의 기득권이 힘을 발휘했고 이 갈등과 충돌을 조율해야 할 이 정부와 정치권마저 좀 제대로 된 중재자 역할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요, 구글과 우버가 조만간에 기사가 즉 사람이 아예 없는 자율주행 택시까지 내놓을 예정인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이런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되긴 불가능한 그렇게 상황이 좀 보입니다. 한편에선 이렇게 좀 새로운 서비스나 직업이 등장할 때마다 수익이 급격히 줄어든다든지 실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이들에 대한 안전 장치 없이 성급하게 이 서비스를 시작한 것 자체가 잘못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위반을 하면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에서 특히 보호가 필요한 업종을 따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은 해당 업종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정되려면 먼저 중기적합업종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 별도의 신청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지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6개월가량 이 업종을 분석한 뒤에 심의위원회로 넘기면 다시 3개월 정도 심의를 거쳐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종 지정됩니다.
앞서 제도를 만드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을 놓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사이에 줄다리기가 다소 있었는데요. 신청단체 내의 소상공인 비율이 문제였습니다. 법안 논의 당시 소상공인연합회는 단체 내 회원사의 90%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20%를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기중앙회 요구에 가까운 30%로 최종 결정이 됐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려면 해당 업종에 특화된 단체만 가능합니다. 중기중앙회나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김치협회 혹은 한국발효음식협회 등은 자격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상공인 측이 요구하는 90% 비율을 맞추면 한 번이라도 중기적합업종에 선정됐던 109개 업종 중에 단 6개에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는 게 중기부 설명입니다. 고민거리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보호 울타리에서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또 생계형 업종으로 묶어서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사이에 중국산 저가 제품이 밀려오면 대책이 있는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네,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백성역 온수관 파열 사고에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습니다만 온수관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KTX의 온수관에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자, 어제 오전에는 목동, 오후에는 이 안산시에서 온수관이 파열이 됐잖아요. 네. 현재 상황은 좀 어떻죠? 네, 어젯밤 사고가 난 안산시에서는 지금 긴급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예. 일단 온수와 난방이 끊겼던 인근 아파트 1,100여 세대는 정상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또 사고가 날까 봐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예. 노후된 온수관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빨리빨리 교체를 해줘가지고 올 겨울을 잘 넘겼으면 하는 마음이죠. 네, 오늘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이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지난 노후 온수관 길이가 690km 가까이 됐습니다. 이 중 203곳,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3km에 하나씩 사고 위험이 있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예. 난방공사는 지열차가 특히 큰 16개 지점 중 5곳을 바로 굴착해 미세 누수가 발견된 한 곳의 배관을 교체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난방공사는 온수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어떤 거를 마련했죠? 네, 백성역 사고의 원인이 그 연결 구간 용접부 덮개 파열이었는데요. 동일한 용접부를 가진 443곳을 보강하거나 교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또 내년 1월 12일까지 정밀 진단을 시행하고 1월 말까지 종합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조직 개편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인력 구조나 조직 배치 자체가 과거의 효율을 중시하던 그런 관행들 때문에 인력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중에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인력 배치 등을 검토해서 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늘 의미심장한 발언 내놨다고요? 네, 홍 부총리는 KTX 탈선과 계속되는 온수관 사고에 대해 공공기관 관리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일련의 사고와 연관성을 짚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투자와 평가, 인력 운영을 짚어봐야 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안산과 목동의 온수관 사고도 성유모 산업부 장관이 31개 에너지 공공기관장에게 사고 시 무관용 원칙을 밝힌 직후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부총리의 의지가 사고 예방으로 연결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이젠 기업들도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여전히 육아휴직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김성민 씨는 지난해 갓 태어난 딸을 돌보기 위해 한 달 동안 육아휴직제를 사용했습니다. 새벽에 아이가 깨어났을 때 이제 대소변을 갈고 그다음에 아침에는 분유를 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기를 전담을 할 때는 제가 설거지, 청소, 가사 전담을 전부 다 했었습니다. 아이가
크는 거를 옆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고요. 육아휴직제도 대상자와 급여액이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먼 나라 얘기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인들 가운데 여성은 약 40%, 남성은 약 50%가 500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 노동자였습니다. 10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대다수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해본 경험이 없거나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아휴직 한다고 다른 사람이 업무 부담을 떠맡는다든지 그런 어떤 눈치를 봐야 될 정도로 그 한국 기업의 그 노무 관리 수준이 내지는 업무 분장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들이 좀 기업 쪽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자녀 한 명당 출산과 육아휴직에 들어간 공공지출액은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전국의 집값 격차가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상위 20% 아파트값이 하위 20%의 6배를 넘어섰는데요. 올해 서울 인기 지역의 비싼 아파트가 가격 상승폭이 더 컸던 게 원인입니다.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년 사이 수억 원 넘게 가격이 오른 곳입니다. 84제곱미터 평형대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 기준에서는 12억 5천 정도 실거래가가 나왔다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18억 9천까지. 지난해 9월 5억 5천만 원이던 아파트 값이 1년 새 10억 원 가까이 2배 오른 곳도 있습니다. 지방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2016년 초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후 지금까지 계속 떨어져 3년 전에 비해 3.3%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전국 상위 20% 평균 아파트 값을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은 6.1을 기록했습니다.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건데 6을 넘은 건 7년 만입니다. 특히 비싼 아파트일수록 가격 상승폭 역시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값은 지난 1년간 26.5%나 올라 하위 20%의 상승률에 비해 10%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나 과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서울 지역에 몰리면서 시장의 양극화가 더 커지는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지만 지방 아파트값이 워낙 많이 떨어져 이 같은 양극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법인 분리로 불투명했던 산업은행의 한국GM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산업은행은 4천억 원을 오는 26일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태희 기자. 네, 결국 산은이 한국GM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결정했군요. 네, 산업은행이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약속한 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100억 원 중 나머지 4천여억 원을 오는 26일 예정대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GM은 오늘 시설자금 4천여억 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산은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4천억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 산은 관계자는 집행을 검토 중이라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법인 분리 논란 때문에 추가 지원이 불투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정부와 GM은 지난 4월에 한국GM의 10년 유지를 조건으로 산업은행이 7억 5천만 달러를 출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절반은 지난 6월에 집행됐는데요. 한국GM이 이후에 법인 분리를 강행하자 산은이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법인 분리 주청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산은은 자금 지원을 받은 뒤에 한국GM이 다시 법인 분리를 시도할 경우 논란에 다시 한번 휘말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송태희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시가총액 200조 원 규모의 베트남 자본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증권사를 인수합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착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10대 증권사 가운데 우리증권사가 3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박규준 기자가 베트남 현지에서 전합니다. 최근 베트남 젊은 투자자 사이에선 모바일 간편 주식 거래가 인기입니다. 2007년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먼저 베트남에 진출한 미래에셋대우는 젊은 층 투자자를 공략하기 위해 모바일 주식 거래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Hiện nay chúng ta đang ở trong cái thời đại công nghệ 4.0 và Việt Nam hiện nay đang ở thời kỳ có cơ cấu dân số vàng và chúng tôi có cái tầng lớp khách hàng tuổi từ 30 đến 40 rất là chào đón cái ứng dụng mới của MediaAsset, ứng dụng giao dịch trên điện thoại của MediaAsset vì họ có thể giao dịch ở bất kỳ lúc nào, bất kỳ ở đâu.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본 시장의 외연이 확장되는 가운데 현지 증권사를 사들여 올 초부터 본격 영업을 시작한 KB증권의 베트남 법인도 부쩍 바빠졌습니다. Sau khi công ty KB về Việt Nam thì thu hút được rất nhiều nhà đầu tư và mức độ công việc của tôi thì là bận rộn hơn rất là nhiều. 내년 1월 700억 원 규모의 증자가 마무리되면 사업 규모도 더 키울 계획입니다. Ngay sau khi chúng tôi hoàn tất việc tăng vốn thì ngoài việc phát triển dịch vụ chứng khoán thì chúng tôi sẽ phát triển lĩnh vực ngân hàng đầu tư investment banking và lĩnh vực về nguồn vốn sale and trading để tận dụng nguồn tiền hiệu quả hơn.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낸 한국 증권사는 모두 5곳으로 이 중 미래에셋대우를 포함한 3곳이 베트남 상위 10곳 증권사에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7월 외국계 증권사 최초로 현지에서 파생상품 라이선스를 따냈습니다. 후발주자인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도 베트남 현지에서 기업금융과 주식거래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15곳 증권사가 해외에서 거둬들인 영업이익은 약 730억 원 규모로 이미 작년 1년치 실적을 돌파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의 회계부서와 관련 회계법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가 약 4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판단을 내려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은퇴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은 152만 원으로 경제활동 가구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 가구의 총 소득은 4,995만 원으로 은퇴 가구는 이에 37% 수준입니다. 은퇴 가구의 총 소득 가운데 64%는 이전 소득이며 월 평균 생활비는 103만 원 중 절반이 식비와 주거비, 의료비에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의 내수 판매는 줄고 수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 수는 16만 2,7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감소했고 수출은 23만 8,300여 대로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차 내수는 수소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모두 증가해 35.5% 늘어난 15,700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아침부터 강하게 내리던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점차 찬 공기가 입대겠습니다. 때문에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오늘과 비교해 4도가량 낮겠고요. 한낮엔 3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나서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한편 국내외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오후부터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한때 나쁨 단계로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청과 전북 북부,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중부지방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에서 한낮엔 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곳이 있어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울릉도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기온은 높지만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5도, 부산 7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